이번 편에는 전시경제의 의미와 그 중요성을 개괄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시경제라는 것에 대한 개념을 잡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지력이 뛰어난 장군 등 탁월한 사령관과 용감무쌍하고 노련한 장벽이 창출하는 군대의 전투 능력 그 자체와 군대가 필요로 하는 무기와 탄약, 군수품 등을 적시에 넉넉히 보급해 줄 수 있는 전시경제 운영 능력 등 어떤 것이 전쟁의 승리를 결정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자는 영어로 프로미스라고 합니다. 즉 무용이나 담대함이라 말하고, 후자는 전시경제, 즉 워 이코노미란 개념으로 설명하는데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1차 대전까지는 프로미스의 비중이 제법 컸다고 하지만 2차 대전부터는 전시경제가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유명한 사학자인 리차드 오버리는 만일 2차 대전이 1차 대전만큼 무용의 비중이 컸다면 독일이 분명 이겼을 거라고 평가합니다. 만슈타인이나 구데리안, 클라이스트, 발토모델 등 인류가 배출한 역대급 장군들과 전략가들이 득식을 대는 독일 국방군임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전시경제가 미국의 전시경제와의 경쟁을 감당하지 못하였기에 독일은 패배하였다는 주장인데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독일, 아니 인류가 낳은 천재적 전략가인 몰트케와 슐리펜의 전성기는 1차 대전을 끝으로 종언을 고하였고 2차 대전부터는 인류가 배출한 최고의 전쟁기구라는 평을 듣는 독일공 합동참모부가 아닌 미국의 군수공장이 전쟁을 지배하는 시대가 도래하였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전시경제를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였다는 사정이 더욱더 치명적 결과를 산출하였는데요. 없는 살림일수록 합리적으로 경제 운영을 해야 생존이 가능하다는 사정은 개인이든 국가든 큰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경우 패망으로 몰리는 상황에서조차 제로전투기 등 항공기 제작을 제외한다면 제대로 된 전시경제를 운영하지 못하였는데요. 전쟁 당시 일본군을 상징하는 무기가 제로전투기나 하야부사 등의 항공기이고 일본의 강력한 공격력을 상징하는 항모전단이라는 것도 결국 제로전투기를 활용하는 무기체제였다는 것도 이러한 사정과 절대 무관하지 않습니다. 전시경제를 받아들인 항공기 생산 분야에서는 일본도 상당한 성과를 냈는데요. 예를 들어 항공기 제작소들은 일본이 패망에 임박한 1944년에도 제로등 항공기를 1년에 2만 대 가까이 생산해내며 전쟁에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만 다른 분야의 실적은 매우 비참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일본의 중전차, 치아 전차의 생산량은 태평양 전쟁 기간 내내를 통틀어도 겨우 2천여 대를 생산하는 데 그쳤는데요. 일본군 전차 치아는 많은 문제를 갖고 있고 미국이나 소련의 전차와 맞서기에는 부족한 점이 다소 존재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중일전쟁에서는 상당한 역할을 했습니다. 일본군 사단은 중국군 사단에 비해 대략 4배의 전투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받는데요. 가장 큰 원인은 일본군에는 전차부대가 있었다는 사실에 있다고 합니다. 전차는커녕 대전차 무기조차 제대로 갖지 못한 중국군 앞에서는 치안은 분명 저승사자 같은 존재였습니다. 만일 전차 생산에도 전시경제가 적용되었다면 중일전쟁의 향방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을 가능성이 명백히 존재합니다. 중전차 치아 등 탱크를 생산하는 과정에도 전투기 제작처럼 전시경제가 적용되었다면 일본군은 2,000대가 아닌 수만 대의 치아를 중일전쟁에 동원할 수 있었을 것이기에
중국군의 저항은 신속하게 분쇄되었을 것입니다. 강력한 적과의 전면전 상황이라면 전시경제체제의 운영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사실을 누구나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시경제 체제하에서는 개인들이 다니고 싶은 회사를 선택할 수도 없고, 돈이 있다고 해도 마음대로 원하는 식품을 사 먹거나 옷을 살 수도 없습니다. 보통 배급제가 시행됩니다. 민간 소비는 극도로 억제되고 대부분의 주요 산업체는 무기 및 탄약, 군수품을 만드는 목적으로 강제 전환됩니다. 기업들도 경영 활동의 자유를 박탈당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군용 항공기 제작사라 할지라도 자신이 만들어 오던 모든 항공기를 다 자유롭게 만들 수는 없고 일부 모델에만 집중하여 생산하도록 강제됩니다. 모델이 많으면 대량 생산성의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중앙집권적 경제운용기구를 창설하고 기업의 생산활동을 지배하는 것이 전시경제의 본질적 운영 원리인데요. 시장에서의 수요 공급이 아닌 정부의 명령에 의해 모든 경제적 의사가 결정됩니다. 결국 현대식 행정이 가능한 유능한 정부와 재벌 등 대기업에 대한 전시정부의 지배력 관철이 필수 조건입니다. 다만 전시경제의 구체적 운영 형태는 각 교전국의 재반 사회 여건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요. 이는 각 국가가 처해 있는 구체적 상황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미국과 영국은 효율적인 전시경제를 운영하면서도 자유민주주의 및 인권이라는 가치를 지켜냈기에 호평을 받고 있고, 영국의 석가 리차드 오버리에 의해 독일의 전시경제도 엄청난 성과를 낸 효율적인 체제였다는 것이 비교적 최근에는 밝혀졌습니다. 다만 독일은 극단적인 인권 침해를 자행하였고 이는 수많은 전쟁 범죄로 이어지고 말았죠. 일본의 경우는 전쟁 범죄 등은 논외로 하더라도 하나의 예외, 즉 항공기 제작 산업 분야를 제외한다면 제대로 된 전시경제를 운영하지 못하였다는 평가를 받는데요. 일본은 전시경제를 운영한 것이 아니라 그저 권력 없고 돈 없는 평범한 자국민을 무자비하게 착취하는 구시대적 전시동원을 실행한 것에 불과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일반 국민들이 과도한 노동과 강제저축을 강요당하였고 식량조차 너무나 부족한 상황에 살아가야만 했기에 극단적으로 못 먹고 못 살았다는 사정 자체는 그 어떠한 교준국보다도 심각했지만 정부가 중앙집권적 경제운영기구를 창설하여 기업의 생산활동을 지배한다는 본질적 운영원리를 실행하지는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다만 시간관계상 일본의 전시경제 운영 실패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다음 편으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일본이 왜 전시경제를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였는지를 봉건 시절의 잔재가 잔존하였다는 사실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는 장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